자, 오늘은 뭐 그 자료 수집 이제 다 마무리를 할 텐데, 자료 수집 중에 설문지 조사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 조사법을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복습 개념으로 퀴즈를 실제 보지는 않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습 개념으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할지 아니면 마치고 뒷부분에 할지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시 한 일주일 후에 만나기 때문에 중간에 읽을 거리를 하나,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좀 읽어볼 만한 거를 한 5, 6페이지 되는 거를 좀 나중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약간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걸 잠깐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지 작성법과 관련해서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 설문지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이미 배포했다 그러면 나중에 회수해서 이게 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번복하는 거죠. 번복하기에는 너무 진행이 많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가 작성이 됐다 그러면 벌써 조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연구조사의 반 이상이 진행됐다고 보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오류라든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지의 구성 요소는 좀 얘기를 했죠. 자, 응답자한테 협조 요청. 자, 이런 목적으로 내가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리고 나는 누구고,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 만약에 학생이라 그러면 지도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정보를 먼저 협조 요청에 기재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야만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믿음이 가겠죠. 괜히 내 정보, 나의 정보라든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 요청하는데, 협조 요청하는데 보면 이 설문은 통계법 몇 조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그런 걸 기재를 하죠. 만약에 보장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목적으로 악용을 했다 그러면 앞에 밝혔기 때문에. 자, 그건 좀 추가적인 사항이고, 자, 응답 요령. 자, 연구자만큼 응답자가 지식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하다가 보면 잘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채워야 되니까 그냥 표시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한 게 맞냐는 거죠.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령, 응답 요령은 어떻고, 혹시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아니면 혼란스러운 용어가 있으면 이 용어는 뭐라는 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밝혀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설문 문항은 별도로 빼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자 분류용 문항, 식별용 정보인데, 자, 이 분류용과 식별용이 딱히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는데, 자, 요 분류용 문항은 주로 인구 통계예요. 남자냐, 여자냐,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게 분류용 문항이죠. 자, 식별용 정보는 나중에 추가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 보안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때 응답한 사람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름 같은 게 마지막에 식별용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응답한 사람 이름이라든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식별용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설문지 작성이죠. 자, 수집 정보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제 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를 순행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자가 좀 스킬이 있다 그러면 건너뛰기도 하고 이까지 왔는데 개별 문항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약간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좀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역행한다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설문 문항이라는 거예요. 설문 문항이 나오면 이제 본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본 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런 과정을 엄밀하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는 약간의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테스트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한 15명에서 30명 정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가지고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을 뭐 전화로 할 거냐, 대면해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개별 문항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문항인가요? 자, 제가 얘기를 할 때 뭐 여러분들도 보면 뭐 그런 학생들 가끔 목격이 되는데 이렇게 문항들이 있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뭐 1, 2, 3, 4, 5 이렇게 문항들이 있는데 그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내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읽어본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항이 당신은 어떤 데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다음 문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바꿔놔요, 문장을. 바꿔놓으면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4번을 이렇게 체크를 했다 그러면 요 문항도 바로 앞에 나왔던 문항이나 이거 순서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4번을 찍었다면은 여기서는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2번을 찍어야 돼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보통. 만약에 이거는 약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항을 바꿔서 당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족하십니까? 그러는데 여기 4번을 찍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개의 경우에 2번을 찍어야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집해서 다시 코딩을 바꿔놓죠. 2번 응답한 사람은 일관성을 위해서 4번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역코딩이라고 하죠. 리버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속에 숨어 있는데 저하고 실습할 때 이 역코딩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관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직무 능력 검사 이런 거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직무 능력 검사 문항지 가지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답을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보면. 이 사람은 좀 뭔가 사고방식이 일관되지 않다. 비슷한 거를 물어봤는데 문장만 살짝 바꿔놨는데 응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좀 뭔가 일관성이 없다.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 이렇게 체크가 되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과거에 보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 분석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응답자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문장을 제대로 읽어보고서 답을 하느냐 이런 데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복수 문항이 필요하지 않는가? 자, 이런 거 물어보면 예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죠, 이거. 예라고 하면 현대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보다 이런 거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예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 둘 다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것만 부족한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여기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건 되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 두 가지 이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문장에. 이런 거를 쌍열식 질문이라 그러죠. 나란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란히.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하고 이런 식으로 문항을 분리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응답 능력과 응답 의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응답자가 모든 문항에 별 어려움 없이 응답하는 경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너무 응답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연구자는 A라고 써놨지만 응답자는 A-A2-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고려해서 문항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 귀덕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집에 어떤 들어가는 생활비 이런 개념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내가 대개의 경우에 용돈이 얼마 한 달에 쓰냐 이런 거는 조금 더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가구의 생활비가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생활비 얼마나 되냐 하면 잘 몰라요. 가계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요즘 가계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흔히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게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이거 만약에 200만 원 들어간다, 15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정확하냐?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미국에서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소비자 불평관리청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냐? 자, 변호사의 51.9%, 일반 응답자 75%가 찬반에 체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관청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 이런 관청이 없는데 비워놓기는 그러니까 다 채워넣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관청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관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 문항에 섞여 있으니까 비워놓기 그러니까 그냥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응답자는 알고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가? 귀하의 지난달 신용카드 총 사용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자, 이거 정확히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정확히 얼마인가 잘 모르죠. 진짜 얼마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알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쓸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아깝잖아요, 나갈 때는. 쓸 때는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면 카드를 한 장 쓰는 게 아니죠. 막 3장, 4장 쓰는 경우 있어요. 친구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장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넣어 갖고 갔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떤가요? 고급 백화점의 이상적 분위기가 뭐냐? 고급 백화점의 이상적 분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고급 백화점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 봤는데 내가 진짜로 백화점에 가서 막 바쁘게 한두 개 물건 산 적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한참 생각 후에 대답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응답에 필요한 노력 정도인데 이런 거 물어보면 짜증나죠. 최근 할인점에서 구입한 품목을 모두 적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머리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충 적고 만다는 거예요. 대충 적고 말고 아니면 응답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항 마주치면. 차라리 이렇게 구입한 품목에 체크하라는 거 이렇게 하면 체크 쉽죠. 뭐 식품 구입한 거 같다. 뭐 가전제품 따라가서 뭐 조그만한 거라도 구입해 본 적 있다. 이렇게 체크하도록 A보다는 B 형태로 설문조사할 때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응답자가 느끼는 문항의 적절성 여부인데, 자, 여기서 고추장 소비와 관련된 설문에 응답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문지에 뭐 고추장 소비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나이가 몇 살, 연령대가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이런 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거부감 느낀다는 거죠. 얘네들이 실제로는 고추장 소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응답자 그거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는 거죠. 연령별 장류 식품 소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붙여주면 대답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개인정보 이슈가 많죠. 그 개인정보 이슈도 있지만 민감한 정보 있어요. 자, 이건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과거에 이런 거 물어보면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좀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뭐 연령이 30대냐 40대냐 요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측정하는 게 맞지 단도직입적으로 몇 살이세요? 몇 살인지 기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질문 형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응답형하고 선택형이 있는데 자, 이거 뒤에 또 연결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의 양자택일형 있죠. 예, 아니요. yes, no. 뭐 다지선다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뭐 4가지, 5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 자, 자유응답형 질문은 공개적 질문이에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바 그냥 적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공개적 질문인데 자, 이것도 형태가 조금 나눠집니다. 자유응답형, 외제차 구입한 이유가 뭐냐? 뭐 직업이 뭐냐? 자, 500명한테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주로 이거 주관식이라 그러나요? 주관식 물어보면 500명한테 물어보면 그 여기 기재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정도 나올까요? 그 최악의 경우에는 500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자유 형태로 하면 적게 나와도 50까지, 100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다양하게 적겠죠. 뭐 중학교 선생님이다부터 그냥 교사다, 뭐 유치원 교사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을 거예요. 그럼 단점이 뭐냐? 자료 수집 완료돼서 실제로 검토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죠, 이거. 어떻게 분류할 거예요? 교사라는 카테고리에 다 넣을 거냐? 유치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다 나눌 거냐?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양한 응답, 풍부한 응답 얻을 수 있죠. 풍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요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의 응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자유응답형 그 받다가 보면 의외의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있어요. 자, 다지선다형이 있습니다. 자,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여기 요 문항을 한번 보죠. 휴대전화 구입 시 가장 많이 이용한 정보원은 무엇인가?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하면 그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 어떤 점에서 생각하게 하나요?
나는 인터넷으로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 학과 친구한테 물어보고서 최종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냐,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냐, 좀 고민이 되죠. 아니면 신문 자료를 활용하기는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문을 검색해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냐, 여기를 체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원칙이 있는데 응답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여기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근데 내가 여기 체크를 해보려고 했더니만 없어요, 여기.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문항이죠. 내가 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없어요, 보니까. 체크해야 될 문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중복될 것 같으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좋다고 이렇게 두 개도 표시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두 개, 세 개 이상.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원칙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exhaustive and exclusive 조건이죠, 이게. 포괄하면서 중복은 안 되게. 자, 이렇게 하는 원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쉽게 응답할 수 있죠. 체크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죠. 통계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해요. 1번에 몇 사람이 체크했냐, 2번에 몇 사람이 체크했냐, 바로 나오죠, 다. 단점은 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모든 응답을 여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과 좀 생각을 좀 해서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양자택일형 있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갈 계획입니까? 예, 아니요. 자, 예, 아니요만 있나요? 6개월 후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러면 여기 모르겠음을 하나 넣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망설여지는 사람 있죠? 1번에 해야 될 거냐, 2번에 해야 될 거냐. 계획이 불투명한 사람, 유동적인 사람 있죠? 자, 응답이 더 쉽죠? 멀티플 초이스보다 더 쉽잖아요. 나중에 분석도 더 쉬워요. 두 개, 세 개밖에 없으니까 문항이. 자, 단점은 중간 수준의 응답을 원하는 응답자도 양극단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꿔놓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양자택일형 질문을 그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 갈 계획이 있느냐, 이거를 좀 등간첩도 형태로 변형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 내용이 뭐 명확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만 좀 더 사람들의 중간적인 선호라든가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꿔놓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조금 지루하니까 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을 자료는 했던 거를 좀 가볍게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자,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통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질문 어떻게 바꿔놓느냐에 따라 통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많죠. 무심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3분, 5분 빨리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못 느끼는데 질문 형태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통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표본 대표성 항상 지켜지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걸로 봐서 표본 대표성이 지켜질까요, 그렇게? 가장 은밀하게 하면 난수표 발행해서 번호 다 부여하고 뽑힐 확률 정말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층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보기도 하고 분집으로 묶어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엄밀한 대표성에서는 앞에보다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죠. 체계적 방법 이런 것도 좀 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국을 끓입니다. 국을 이렇게 끓이면 한국 사람들 국을 많이 먹는데 국을 끓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중에 최종적인 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그 재료라든가 이런 거 잘 넣더라도 나중에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맛이 있으려면 간이 잘 맞아야 되죠, 간이. 근데 간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을 잘 맞추려면 예를 들어 소금을 넣는데 숟가락에 떠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휘젓죠. 휘젓는 이유가 뭔가요? 휘젓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나요? 휘젓고 나서 떠먹어 보죠. 떠먹어 봤는데 그 한 숟가락 떠먹은 게 그 국 그릇 전체에 있는 거를 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간이 잘 맞으려면. 간이 잘 맞으려면 한 숟가락 뜬 게 그 간이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숟가락에 소금이 묻어 있어서 간이 다 안 풀렸다. 이러면 한 숟가락 떠서 맛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간을 제대로 못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조사를 했는데 그냥 껍데기로 봐갖고는 대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뜯어보면 대표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96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5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1, 2, 3등 틀린 그 통신사라든가 뭐 신문사라든가 없었잖아요. 9천만 명 유권자인데 몇천 명 조사했나요? 2천 명 조사했나요? 그거 0.002%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1등, 2등, 3등 틀린 데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1등, 2등 %까지도 다 정확하게 맞추죠. 자, 근데 그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하면 1936년에 미국 대통령 37년 이때 누군가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가요? 예? 미국 대통령 몰라요? 그 44년인가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인가 죽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누군가요? 그 여러분 그 6.25 전쟁 그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6.25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1950년대 50년에 그 트루만 아닌가요? 트루만인데 그 이때 대통령 된 사람이 루즈벨트죠. 루즈벨트인데 이 사람이 44년인가 연도는 조금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죽습니다. 그때 부통령이 이 사람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선서하고 승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6.5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루즈벨트 하면 여러분 뉴딜 정책 뭐 이렇게 알고 있죠. 뉴딜 정책. 근데 193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랜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에요. 이때 공화당 후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사례하고 좀 다른데 그때 그 잡지사가 있었어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가 있었는데 그
이 회사가 아마 명운을 걸었을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에. 1000만 명의 유권자들한테 그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송했어요. 1000만 명 유권자한테 몇만 불을 걷어들였을까요? 응답한 사람들. 누구 찍을 거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1000만 명 중에 230만 명의 그 응답자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여기 응답자의 결과를 보니까 그 상당히 많은 압도적인 차이로 이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된다고. 근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먼저 얘기를 했는데 선거 결과는 루즈벨트가 당선됐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2,000명 조사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데 230만 명, 유권자 1,000만 명한테 이때는 인구가 적었겠죠. 훨씬. 1,000만 명이면 거의 유권자의 상당수였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36년이니까 그 96년 비교하면 60년 전이잖아요. 근데 230만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 뒤집어져서 루즈벨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정선거가 개입했냐? 미국은 부정선거가 아니죠. 저거잖아요. 그 전국 그 주별로 하고 거기서 뽑힌 사람이 그 형식상이지만 이렇게 하는데 선거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표본이죠. 이것도 표본이죠. 일종의. 표본이잖아요. 전체 유권자 전체는 아마 이때도 한 뭐 2천만 명 정도, 3천만 명 정도는 됐겠죠. 그중에 230만 명이니까 표본인데 이 표본을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표본의 응답자가 대부분이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고 전화번호부를 가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936년만 돼도 잡지를 구독할 정도 되면 어떤가요? 소득이 상류층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소득이 상류층이 주로 보면 공화당에 만나요? 민주당에 만나요? 소득이 상류층인 사람. 전화번호부 했는데 전화번호부에 등재될 정도면 그때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그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조사를 했지만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가요? 샘플의 편의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숫자만 많았지 사실은 편의표본 추출에 가까운 걸 한 거예요. 편의표본 추출.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샘플링에 잘못된 거죠. 샘플링이.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지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잡지사는 이 당시에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그 문을 닫았다는 그 후문이 있습니다. 자,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는 뭐 여러분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표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 결과가 다르냐. 그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에 20년 전에 그 민선 지방자치 2기죠, 2기. 91년인가 92년에 1기였으니까. 서울시장 누가 될 거냐? 수만 명의 샘플을 구해서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뒤집어졌죠. 1995년에 정원식이라는 분과 조순이라는 분 있죠.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 조순이라는 분 알죠, 여러분? 여론조사 수만 명한테 금융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자인분이 될 거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수만 명을 조사했는데 그 대부분이 그 금융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뭐 이어서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를. 그 개별 문항의 표현 완성인데, 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루에 배변 횟수는 몇 회시냐? 되게 어떤 사람한테는 배변이 뭐냐에 대해서 그 배변하면은 뭐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한자어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보다는 화장실 몇 번에 가냐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쓰는 게 명확하다는 거죠. 자,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영화관에 가십니까? A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혀 안 감, 가끔, 자주, 거의 매일. 자, 이거 불명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냐? 한두 번 가냐? 서너 번 가냐? 4번 이상 가냐? 여러분은 어디에 체크하나요? 뭐 각자 횟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도성 질문 사용하면 그 결과를 완전히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의무가 아니라도 남한이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 1번이 많이 나올까요? 2번이 많이 나올까요? 그냥 이 수식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도 이거를 뺀 거하고 비교하면 1번이 많이 나올까요? 2번이 나올까요? 2번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귀하는 치약이 잇몸 건강에 좋다고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했을 때 앞에 이런 수식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없는 경우에 비해서 있는 경우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전문가 집단에서 더 낫다 그러는데 나는 동의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의하는 게 더 많이 나오겠죠. 이 유도성 질문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게 적합하다. 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귀하는 과거에 부인을 구타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실된 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설령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오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본인한테 해당하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많죠. 이 구타하는 거 이거는 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아니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사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정책을 만들고 하려면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놓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편들은 뭐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객관화된 질문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제 뭐 설문지 작성법 거의 다 했는데, 자, 문항의 순서 결정도 영향을 줍니다. 자, 처음부터 어려운 문항, 막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항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겠구나.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진실된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항에는 크게 봐서 기초정보와 분류정보, 식별정보가 있는데 기초정보는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물어보는 알맹이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자, 쉬운 질문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앞에다가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문항이 한 뭐 20개 있는데 한 10문항 정도 이렇게 체크했다 그러면 이제 별로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체크한다는 거예요. 한 게 아까우니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턱턱 막힌다. 그럼 대충 체크하고 만다는 거예요.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거죠. 자, 기초정보는 조사 대상 현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알맹이죠, 알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물어본,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 세트예요. 요렇게 물어본 거하고 요렇게 물어본 거하고 어떤가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죠. 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백화점 선택 시에 백화점의 입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하나 물어보고 뒷문항이 백화점 선택 시 고려하는 중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대답이 뭐가 많이 나올까요? B문항의 질문에 대답이 뭐가 많이 나올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거 뒤집어야 돼요. 순서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뒤집어야 여기서 그 정확한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분류 정보 있는데 분류 정보는 제가 인구 통계 변수라 그랬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남자냐 여자냐, 뭐 학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는 인구 통계 변수는 조사 자료의 신빙성을 올려주기 위해서도 받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별로 반응을 다르게 보이는가 차이 분석 같은 거 할 때에도 필요해서 이걸 넣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넣는 것보다는 뒷부분에 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앞부분부터 넣으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정보 시시콜콜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뒷부분에 좀 구성을 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문지의 외형 결정인데, 자, 설문지가 보니까 여러분 화장지 있죠, 화장지. 그 집에서 쓰는 거 말고 공중 화장실 가면 화장지가 어떤가요? 품질이 집에서 쓰는 뭐 클리넥스나 좀 품질이 우수한 것보다는 되게 색깔도 좀 재생용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봤는데 그런 어떤 종이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거 줬을 때 하고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아니면 칼라로 해서 딱 줬을 때 하고 어떨까요? 느낌이 좀 다르죠? 느낌 좀 다르잖아요. 괜히 막 이렇게 갱지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한 거에다가 하려고 하면 시각적으로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미세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싸구려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외관을 갖춰서 설문을 하면 진실된 답을 얻을 가능성이 미묘하지만 좀 더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배포하면 되죠. 배포하는데 자, 내가 한 300명, 400명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확 배포해서 받고 나면 아차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설문지 초안이 완성되면 가상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거는 뭐 본 조사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테스트 용도로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보는 거죠. 이거를 예비 설문조사 프리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정사항이 많다. 그러면 여기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려야 되겠죠. 본 조사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프리테스트 해봤는데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수정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전체 조사 대상자에 넣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이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부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테스트 전에 프리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연구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강조하는데 잘 안 합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요. 바로 자신 있게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앉아서 분석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요. 이게 몇 가지 드러나면 원복하려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 샘플 중에 막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 장에서는 과학적 지식과 통계학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통계학도 사회과학 그 일종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경영 현상에 대해서 그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걸 다루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과 통계학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 어떤 동기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그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에 의해서 뭐 이런 그 연구 문제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아니면 그동안 생성된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 문제를 잠정적인 해답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단계의 가설 설정을 하고 그 가설 설정된 거를 3단계 검정 내지 테스트하는 게 그 가설 검증인데 통계학이 가장 기여를 하는 부분은 3단계 부분인데 2단계하고도 물론 관련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그런 현상들, 가설에 들어가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바로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거를 조사 목적에 맞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되는데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 형태를 통해서 그 설문 문항을 설문지로 만약에 측정한다 그러면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그 측정의 도구들을 그 척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은 그런 현상 측정까지의 문제였습니다. 1, 2, 3장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는 겸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1번 문제는 거짓인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경합하는 게 2개 정도 나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여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본 적 있죠? 이거는 참이에요. 만족도는 잠재변수,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관찰변수이다. 맞죠? 만족도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그 설문문항을 구성해서 이걸 측정하는데 그거는 관찰변수가 되는 거죠. 자, 관찰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의된 개념을 뭐라 그랬나요? 구성개념 내지 이거는 어떤 정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나요? 개념적 정의보다는 조작적 정의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참입니다. 자, 변수란 값이 부여되는 대상 혹은 기호를 말한다. 맞죠? 자, 구성 개념은 개념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아니죠. 조작적 정의와 관련이 깊은 거죠. 자, 문제가 쉬운 듯 하면서 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리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에 대해서 거짓인 거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비과학적 지식 획득 방법 뭐가 있었나요? 비과학적 지식 획득 방법 뭐 관습이라든지 그 선험인가요? 선험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뭐 하나 더 있었죠. 예, 그 유용하죠.
연역적 추론이란 보편적인 거로부터 특수한 거 추론해내는 거 맞죠? 귀납적 추론, 특정한 것의 관찰로부터 보편적인 거를 추론해내는 방법. 이것도 맞는,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특정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을 한 결과치도 통계라고 부른다. 뭐 이것도 맞죠? 자, 비과학적 지식 획득 방법에는 자기 수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 사회 현상이나 경영 현상은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어떤 검증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것도 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검증했을 때 수정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자기 수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관습이라든가 선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경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수정 기능이 없죠.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이런 거 뭐 자기 수정 그런 거 거치지 않죠.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해 주거나 약화해 주는 변수로 조건 변수, 상호작용 변수로 불리는 변수가 뭐죠?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원래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관계가 있죠. 이 변수가 없더라도. 근데 그걸 강화하거나 약화시켜 주는 거는 컨트롤이죠. 컨트롤. 조절 변수죠.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나요? 원래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그것까지는 검증이 안 됐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까지 못 간 관계를 우리가 의사관계라고 했는데 의사관계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서 진정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관계에 있는 변수를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무슨 변수였나요? 자,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누가 얘기했는데,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그런 거는. 자, 연구가설이 아닌 연가설을 검증하려는 논리적 이유는 무엇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뭘까요, 이거? 우리 뭐 공장 폐수가 물고기의 죽음을 유발했다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물고기가 죽었는데 공장 폐수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뒤에 발생한 걸 가지고 앞에 거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후건 긍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연가설을 검증을 해서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현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고 연가설을 기각했다 그러면 연구가설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가설 검증에서는. 자, 동일한 여건에서 독립적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란 말을 빼겠습니다. 객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이런 연구는 객관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100% 객관성이 확보됐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주관성이라고 했죠. 인터서브젝티비티인가요? 네, 간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통계학도 간주관성이라는 바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3장의 측정과 관련해서 근원 척도 설명이나 연결 내용 중 좀 잘못 연결된 거. 자, 학번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학번은 개인을 다 식별할 수 있죠. 카테고리 몇 학년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구분이 돼. 무슨 과에 속하느냐 이거 유목을 대별해 주죠. 또 개인도 대별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명목 척도예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0이라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율 척도라는 거죠. 자, IQ, 온도, 등간 척도 맞나요? 등간 척도 아니에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라는 거 비율 척도로 인정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 영도라는 거는 온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얼음이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섭씨 영도와 화씨 32도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도 등간 척도라는 거예요. IQ도 등간 척도. 자, 서열 척도는 등간 척도로 변환할 수 있다. 맞나요? 서열 척도는 등수죠, 등수. 자, 순서 정보를 알려주죠. 근데 등간 척도는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죠. 등간 척도는 하나 더 추가된 게 뭔가요? 정보가 더 추가된 거죠. 작은 것으로부터 많은 걸로 확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많은 정보가 있을 때는 그거를 요약해서 조금 더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똑바로 되려면 등간 척도는 서열 척도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와 등간 척도의 차이는 절대 0의 존재 여부에 있다. 맞나요? 있다, 없다를 구분해 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자, 혹시 해보니까 어떤가요? 어렵나요?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좀 다는 안 그렇겠지만 집중을 조금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촬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한 6문제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땐 한 4문제 정도 맞추면 그냥 어느 정도 따라온 거예요. 근데 3문제, 2문제 맞추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추석 기간에 놀지 말고 좀 PPT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문제나 아니면 공부한 거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